오늘은 워런 버핏에 관한 책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헤그스트롬이 지은 워런 버핏의 완벽 투자 기법이라는 책입니다. 책에는 워런 버핏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는 하워드 막스가 워런 버핏에 대해서 쓴 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능지수가 누군가를 훌륭한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학 교수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면 사업 위주여야 하고 요령과 풍부한 세상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버핏은 놀라우리만치 기민하다. 그가 결론에 도달하는 데는 몇 주나 몇 달이 걸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숫자 노름에 매달리는 분석가 집단도 필요 없다. 그는 숫자로 표기된 모든 데이터를 빠짐없이 알거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만 챙길 뿐이다. 그리고 버핏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매우 드물게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준을 높게 설정해 놓고 오직 좋은 아이디어에만 투자하며 그런 아이디어가 눈에 보이면 거액을 베팅한다. 워런 버핏은 수리 계산에 강하고 논리적이며 독서와 인적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매우 드물게 찾아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아이디어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 아이디어에만 투자를 하고 그 순간에 그런 투자 기회에서는 거액을 베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켄 피셔하고 워런 버핏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전문 투자 업계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마치 공예를 배우듯 특정한 투자 유형을 배운 다음 그것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 버핏은 10년마다 꾸준히 새로운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버핏은 과거의 속박이나 발언 또는 확신이나 자부심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신을 진화시키는 것, 그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켄 피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핏처럼 되기 위하여 이 책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워런 버핏이 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워런 버핏이 되려고 시도한다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버핏의 아이디어를 이해한 다음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당신의 투자법과 합칠 수 있도록 이 책을 활용하라. 오직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만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당신은 워런 버핏이 될 수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워런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스승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과정이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1971년 말 시즈 인수 제안. 버핏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찰리는 인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보이지만 좋은 거래라고 버핏을 설득했다. 버핏이 2,500만 달러를 제안하자 매도자 측에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버핏의 경우 이번 거래는 장부 가격과 비교하여 저평가되었을 때에만 기업을 인수하라는 그레이엄의 철학에서 벗어난 최초의 사례였다. 1965년부터 버핏은 싼 주식을 매수하는 그레이엄의 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의 양적인 측면과 비교하여 특정 기업들의 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가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다녔다. 나는 농기구 제조업체인 템스터밀 매뉴팩처링, 삼육 백화점인 호크스 차일드론, 뉴잉글랜드의 섬유 제조업체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이후 비로소 가르침을 얻었다. 그리고 인상 깊은 이야기인데요. 버핏은 그레이엄의 가르침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화 과정이 지연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엄의 방법론에는 분명 멀어졌다. 버핏에 따르면 1973년과 1974년에 강세장을 마지막으로 그레이엄의 방법론으로는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필립 피셔의 가르침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것이죠. 피셔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조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량화된 분석을 넘어서서 기업 자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당 기업 경영진의 태도도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영진의 능력이 기업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과 경쟁 기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투자나 질적인 어떤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기업의 경영진을 중요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수십 년 전에 그것은 필립 피셔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피셔는 버핏에게 분산 투자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주식을 매수하면 모든 주식의 세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투자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기업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너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곧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핏의 투자법은 기업 및 경영자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 및 가치 양적 측면에 대한 이해의 결합에 기초에 있다. 사실 피셔의 질적 측면 이론을 적극 구현한 인물이 바로 찰리 먼거이다. 처음부터 찰리는 우수한 기업의 가치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해안도 가지고 있었다. 버핏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죠. 일단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이다. 버핏은 이 글을 두고 투자에 관해서 지금껏 기록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이다 라고 칭송했다. 버핏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재무적 성공은 그들이 자신의 투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치고 빠지는 유형의 투자자들과 기업가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을 구분짓는 잣대가 된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기업의 자산 배분이다. 자본 배분이다. 왜냐하면 자본 배분이 장기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높은 투자 자본 수익률을 가져오는 주식을 선호한다. 그럴 경우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지를 살핀다. 버핏은 불필요한 비용을 가차없이 손보았다는 이유로 자신과 함께 일했던 몇몇 경영자들을 최고로 지켜 세운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임직원 수를 늘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나 한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처럼 기록적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때에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선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서가 아니라 가이코의 자기 자본이 수익보다 더 빨리 증가한 탓이었다. 따라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한 논리는 부분적으로 자본을 줄이는 동시에 적절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가이코가 추가 자금 지원 없이 6천만 달러 수익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치는 5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이코가 2% 또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15% 성장을 할 수 있다면 6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가치가 높고 혹은 호의적으로 낙관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기업의 가치가 훨씬 높다라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버핏이 캐피털 시티스를 매입하면서 머피라는 경영자를 보지 않았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확보한 안전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워런 버핏이 경영자를 보고선 그 기업에 대해서 판단하는 질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비용을 절감하는 머피의 능력을 높게 산 것입니다. 네트워크 방송은 수익이 아니라 시청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머피가 ABC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먹혀들지 않게 된 것이죠. 머피는 종종 적당한 자산을 찾을 때까지 몇 년이든 기다렸다. 그는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다. 머피는 미디어 기업 인수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차입금을 줄이고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인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버핏은 100년 역사를 가진 소다수 판매 회사의 주식시장 대비 장부 가격의 5배, 수익의 15배,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지불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 혹은 미래의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 이런 면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나는 제품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업계에서 선두주자를 계속 유지하고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 확실시되는 회사로서 코카콜라만한 기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의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워런 버핏은 양적인 측면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 그래서 양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진, 그리고 기업의 질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필립 피셔의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을 좀 더 진화된 버전으로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하게 되는 찰리 먼거의 가르침, 이 세 명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워런 버핏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결정적으로 경영진이 자본을 배분하는 능력, 비용을 절감시키는 능력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본을 배분하는 능력, 그러니까 즉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기업에 재투자하느냐, 혹은 M&A 하느냐, 혹은 자사주를 매입하느냐, 혹은 배당을 하느냐, 이런 자본 배분 정책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경영진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워런 버핏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비록 워런 버핏을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가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것이 주식시장 그리고 투자론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